예,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시장이 31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마무리가 3152.18포인트. 시장 안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장 안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실물 경제가 못 따라오는데,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3천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이 예전에 뭐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이 1000포인트, 500에서 100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던 주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길었고, 여기 이제 벗어나게 됐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IMF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시장이 이제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한번 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은 2000포인트까지 기염을 토하면서 한번 올랐어요. 이때도 보면 2000포인트 조금 더 오르긴 했죠, 그렇죠? 보니까 고점이 한 2047포인트까지 오르고 난 다음에 시장은 다시금 1000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2000포인트 위에서 근처에서 계속 좀 헤매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다가, 최근에 시장이 이제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30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제 3000을 돌파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밀리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도 일단 있고요. 실물 경제가 못 따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들도 일단 있고, 아니면은 정부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돈을 풀면은 일단은 주식의 가치, 가만히 있어도 이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앞으로도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 재정 정책이 됐던 정책적으로 뭐 금리를 올린다든지 하는 양적 완화가 아닌 이 부분에 일단 출구 전략을 일단 내세울 때 시장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좋을 때 나쁠 걸 저는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요. 갈 때는 일단 끝까지 갑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시장에 대해서는 예상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은 대응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 기술적 분석을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펀더멘탈로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술적으로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세 매매를 합니다. 추세 추정 매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한국경제TV에서 한 19년 차,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매매는 한 25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서 하나 느낀 게, 예상하고 예측하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고요. 시장의 지금 흐름 자체가 어떻게 하면 꺾이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그 16,000원짜리 15,000원짜리 책에 보면은 그런 거 많이 적혀 있습니다. 추세라고 하면은 보통 추세를 우리가 이렇게 끊죠. 아마 나 이것도 몰라요, 요즘 뭐 이것도 몰라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주식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아무 책이나 봐도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러면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지금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꺾이면은, 꺾이는 부분 자체가 전체 상승에서 꺾이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꺾이는 건지, 그걸 좀 구분하는 과정이 일단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그 여러분들 책 보시면 그런 거 제가 많이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기본만 해도, 뭐 저번에 서울대를 어떻게 갔나요, 뭐 이러면 교과서 위주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봤는데, 그죠? 이것도 이제 추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이게 1, 2, 3, 4, 5번으로 끌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1, 2, 3, 4로 일단 뭐 3으로 껐어요. 그건 크게 관계없고요.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일단 있죠. 그러면 지금 요 오르는 흐름 자체만 꺾이지 않으면, 흐름이 안 보이니까 조금 더 이제 다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봉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 봐서, 오늘 이거 원래 저희 회원분들한테만 보통은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인데,
3,000포인트 돌파해서 아마 시장 안에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언급을 오늘은 해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벌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점만 깨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깨진 건 아니죠.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3, 4일 정도 매매 형태로 봤을 때는 3028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루나 이틀 정도의 매매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이제 10분봉까지도 들어가게 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의 매매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3124포인트만 안 깨지면 크게 뭐 무리 없다 이렇게, 아니면 저점 수준인 3100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다. 그러니까 50% 정도는 롤링을 해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장은 개인들이 참 많이 삽니다. 개인들이 많이 사서 개인들이 많이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움증권에서 0780이라고 하는 부분이 됐던 PC에서 여기 보면 투자자 매매 동향은 아무나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별 투자 동향 부분의 차트를 보면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읽어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많이 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개인 투자들도 참 열심히 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장을 이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주식투자 오늘부터 1일이라는 책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을 매수를 하면은 보통 우리 시장은 오르고,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을 매도를 하면 보통 우리 시장은 밀렸어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그랬고, 그 부분의 차트는 대신증권 차트를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안 사고 개인들이 막 1조씩 막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은 개인들이 사는 시장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죠. 두 가지를 생각을 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이면 한국인이 아니면 외국인이다. 그쵸? 뭐 까만머리 외국인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음모론들은 저는 좋아하지는 않고요. 외국인은 두 가지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코스피만 보지 말고 해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외를 보니까, 해외 나스닥 시장을 보니까 나스닥이 지금 13,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중요할까요? 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시장은 기관 투자자가 됐든 개인 투자자가 됐든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꽤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형태 자체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저번에 어제였나요? 방송을 갔는데 한 대표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잡담을 좀 하긴 하는데, 그 잡담할 때 요즘 개인 투자들은 3개월 배운 사람이 30년 배운 사람만큼 내공을 가진 것 같아, 지식을 가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하는 연령대 자체가 좀 많이 낮아지면서 그런 식의 모습들도 일단 보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 자체도 굉장히 조금 성숙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사서 우리 시장이 불안하다, 저는 그 생각 일단은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이 많이 안 사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봤냐 하면, 외국인이라고 하면 외국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금감원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2020년 11월 달 겁니다. 이건 이제 확정된 거죠. 좀 있으면 이제 1월 달 것도 12월 것도 내년이나 12월 것도 다음 주 정도 되면 확정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1월 달에 외국인의 증권 투자 동향을 일단 봤어요.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외국인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중요한 외국인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쭉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밑에 있는 외국인들이 어떤 외국인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외국인들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미국 외국인도 있고요. 미국 사람도 외국인, 그죠? 영국 사람도 외국인, 그죠? 룩셈부르크 사람도 외국인, 싱가포르 사람도 외국인, 아일랜드 사람도 외국인. 그럼 모든 외국인들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도 외국인, 그죠? 홍콩도 외국인, 아랍에미레이트도 외국인, 그쵸? 케이맨 제도도 외국인, 프랑스도 외국인.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똑같냐는 거죠.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중요한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외국 자금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머니 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요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좋을 게, 이 11월 달로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좋지가 않았어요. 지금 크게 뭐 11월 달 같은 경우에 좋았죠. 외국인들이 2020년 11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이 상장 주식을 6조 1,250억 원 정도를 순매수를 해서 괜찮았다. 그렇죠? 괜찮았죠. 지금 코스피를 한 5조 정도 샀고요. 코스닥을 한 2,680억 정도 매수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하면 영국이 샀다는 거죠. 영국하고 미국이 일단 샀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아랍에미레이트가 팔았던 거, 이건 사실 아무 의미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중심이 아니라 와타나베 부인, 소위 말해 개인 투자자들 중심이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 자체가 이건 장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투자주 체별 매매 동향을 그냥 이렇게 볼 때 오늘 하루 외국인이 샀냐 팔았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보시는데, 이게 지금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쪽 자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미국 자금은 일반적으로 장기 자금이에요. 두 번째로 유럽 자금도 일반적으로 장기 자금인데, 요 미국이라든지 유럽계 자금 자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푼 게 아니죠. 돈을 많이 푼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라든지 외국인들 특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의 증감률 자체가 큰 폭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 시장의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HTS 상에서 외국인이 사냐 파냐 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기보다는 이 외국인들이 사실은 어느 쪽 외국인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분석을 해서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물 경제 뭐 얘기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게 지금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네이버, 삼성 SDI, 셀트리온, 카카오,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기아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LG생활건강, LG전자, NC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SK텔레콤, SK, KB금융. 사실 이제 그 나라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그 나라의 성격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기술주들이 있죠. 시장이 지금 보면 우리 시장이 많이 오르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실 게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은 서버용 반도체 엄청 많이 필요하고 센서가 엄청 많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듭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 증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하고,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알아야 되는 센서가 필요하고요. 그 센서를 통합할 수 있는 반도체가 일단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게 2차 전지가 일단 있어야 될 거고요. 2차 전지를 조절할 수 있는 또 시스템 반도체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5G를 만들 수 있는 통신업체가 일단은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체 두 개가 그냥 앞에 포진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LG화학이 포진이 되어 있는 걸 보면 2차 전지죠. 그렇죠? 사실 이제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신재생 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도 바람이 불면은 바람개비를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 태양이 뜨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든다. 전기가 간헐적으로 생산이 되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상시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또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가 일단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센서가 필요하겠죠. 저장을 할 수 있는 ESS가 필요할 건데, ESS는 보통 2차 전지 회사가 ESS 관련된 회사입니다. 어차피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국가들,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고령화로 가고 있거든요. 고령화로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약이 필요할 겁니다. 약을 복용할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약값을 모든 정부들은 약값을 복지에 집어넣어놓고 약값을 떨어뜨리고 싶어요. 떨어뜨리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대량 생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카피약을 이제 대량 생산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거 누가 합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니다. 그렇죠? 향후에 자동차가 싹 다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은 거리에 다니고 있는 자동차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가솔린 자동차가 많은데요. 조만간 전기 자동차라든지 수소차로 싹 다 바뀔 것 같아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지금 달리고 있는 차가 싹 다 바뀐다라고 하면 당연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시장의 포탈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뀝니다. AI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인터넷 포털 관련된 회사들이 빅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빅데이터 그 AI를 만드는 회사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구글이 만들거나 아니면은 중국의 바이두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네이버죠. 시총 상위에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삼성 SDI 역시 ESS하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고요. 셀트리온 들어가 있고 카카오 역시 시장 안에서 우리가 보통 지금 4차 산업혁명 자체가 기존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대부분 전환이 되는 건데 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오토 서비스 여기 중심에 서 있는 게 카카오죠.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서 빠지는 회사들이 없어요. 거기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회사들만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지금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더 갈 수 있나? 예,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 겁먹고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종목이 요건 여러분들 알고 갑시다. 보통은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전자 이러면서 8만 원 넘었던데요. 역시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좋아요. 88,800원. 우와! 그렇죠? 보통 이 얘기만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 드리고 싶냐면 얘가 여기 지금 88,800원까지 오는 길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88,800원. 지금 2021년도니까 삼성전자 이건 장기 투자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은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 많이 올랐다 그렇죠? 13,4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까지 올랐냐 하면 31,000원 이건 지금 분할하고 난 다음에 수정주가예요. 수정주가입니다. 3만원일 때가 있었나? 그냥 이건 옛날에 IMF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 수준이 될 거고 지금 얘가 지금 가격이 보면은 수정 주가로 보면 13,440원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까지 오른 거죠? 31,800원 언저리까지 올랐다. 그럼 요때의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몇 프로 정도가 되냐 하면 수익률 한번 대충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주가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아실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134% 정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137% 정도 수익이 난 거네요. 그런데 이때 한번 이제 31,800원 한번 가고 난 다음에 31,800원을 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얼마까지 밀렸는지를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가가 얼마까지 밀렸냐 하면 거의 2만원 언저리까지 밀렸어요. 그렇죠? 2만원 언저리까지 밀렸습니다. 2만원 언저리까지 밀렸으면은 그 주가 87% 정도 마이너스 난 거죠. 87% 정도 마이너스 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고점 대비해서 87%가 마이너스 난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보자면은. 그쵸? 이게 고점에 샀는 사람들은 거의 87%가 마이너스를 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또 어떻게 갔나요? 주가가 2만원 언저리부터 시작을 해서 2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쵸? 이때의 주가가 57,000원 정도 되네요. 57,500원 정도가 되는데 57,500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280% 정도 오른 겁니다. 280%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겁먹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57,000 얘기를 계속 합시다. 57,500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얼마까지 빠졌냐 하면은 36,850원까지 빠졌어요. 36,85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밀렸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엄청 밀렸어요. 그렇죠? 엄청 밀렸습니다. 엄청 밀렸습니다. 엄청 밀렸어요. 계산식이 이상한 것 같아서 마이너스 35% 정도 밀렸어요. 마이너스 35% 정도 밀렸고, 앞에 것도 계산식이 이상한가? 계산식이 이상한 것 같아서 다시 계산식을 넣고 돌려보죠. 37% 정도 빠졌네. 죄송합니다. 계산을 대충 해서, 그쵸? 계산을 대충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금 여기서 바닥 잡고, 그쵸? 바닥 잡고 턴에서 지금 올라가면서 8만원 언저리까지 올랐어요. 주가 수준 자체를 보게 되면은, 주가 수준을 보면, 요번에는 저점 수준이 얼마였냐면 42,300원부터 시작을 해서 42,300원부터 시작을 해서 81,300원까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뭐 계산을 한번 해놓고 보도록 하죠. 요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사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계속해서 성장을 했는데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요거를 때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가 요거 올라갈 때는 몇 프로 정도 오른 거냐 하면은 136% 정도, 아까 얘기를 했죠. 136% 정도 성장을 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1년, 2년, 3년, 4년 동안에 주가가 37% 마이너스가 났어요. 37% 마이너스가 나고요. 37% 마이너스가 나고요. 그 다음 저점에서 고점에 오를 때 한 280% 정도 성장입니다. 280%.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280% 오르는 구간이 지금 2016, 2017, 2018년도 3년이거든요. 3년 동안의 호흡에서 280% 정도 오르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 또 조정을 한번 봤죠. 이렇게 밀리면서 몇 프로 정도? 35% 정도 마이너스. 35% 정도 마이너스를 맞습니다. 35% 정도로 마이너스를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올라갈 때가 몇 프로 정도? 92% 정도 수익이 났다. 거의 100% 정도 수익이 났는 것 같은데, 100% 조금 넘게. 요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이게 성장을 못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계속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30%, 40% 밀릴 때도 있고, 그 부분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가 부각을 받으면서 한 136% 정도 상승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오르고 있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을 것도 맞아요. 하지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30%, 40%씩 롤링을 받고 그 다음 또 미친 듯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을 한 30%, 40% 정도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감수하고 그냥 갈 것인가? 돈이 도대체 얼마까지 줄어들었다가 간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걸 감수하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아니면은 나는 그냥 단타로 끊을 것인가? 그러면 단타로 끊기 위해서는 여기서 얘기한 단타가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보통 이제 저희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에서 심리로 매매하는 것은 전부 다 매매입니다. 기업을 하고 돈을 넣는 건 투자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고 그 매매를 사고 팔고 하는 건 전부 다 매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이럴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이평이 됐든 기술적 분석이 됐든 아니면 기본적 분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중심을 잡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단타를 치면서 수익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평가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느냐? 아니에요. 다 수익은 좋습니다. 단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뭘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들 많아요. 시장이 실물 경제하고 괴리감이 있다. 사실은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 제가 숙제 비슷하게 하나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 중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했더라고요. 프라자 합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데, 여러분들이 프라자 합의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구글 들어가서 내용을 찾아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프라자 합의. 여기 있죠. 프라자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딱 보면은,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주가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그쵸? 일본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이거는 일본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한 거다,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원래 이제 프라자 합의에 있어 가지고 상대방 통화 자체를 강세로 만든 부분은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서독의 통화, 마르크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통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쵸? 인플레이션을 겁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가가 완전히 버블 경제 뭐 이러면서 한번 떴던 거고, 그래서 충격 자체가 컸던 거고, 서독은 또 그렇지는 않았죠.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실물 경제가 좋다고 시장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고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시험을 잘 치는 거 아닌 것처럼, 그 다음에 실물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걸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보통은 이제 주식 투자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일기예보와 비슷하다. 일기예보가 내일 일기예보가 맞을지 틀릴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불확실성이 크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뭘 생각을 해야 하는 거냐 하면,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비를 맞은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맞추는 게 매매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죠.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안에서 종목이 매매를 위해서 이게 오르느냐 빠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거는 그 비를 맞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맞추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일기예보에서 비가 안 온다 그랬어요. 비가 안 온다 그랬어. 그런데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를 맞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비가 안 온다 그랬다가 비가 와서 비를 맞았으니까 기분이 나쁠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비가 안 온다 그래가지고 선임들이 군대에 있었는데 선임들이 전부 다 휴가를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니까 휴가가 밀린 거죠. 짬밥이 안 돼서 딱 그랬는데 그날 비가 쫙 온 거야. 그래서 나는 비를 맞으면서 딱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괜찮아. 휴가를 오늘 안 나가길 정말 잘했어. 그쵸? 그러면은 시장이 오르는 거예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악재인데 왜 시장이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보통 이제 일기예보를 맞추는 거하고 같다까지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비가 안 온다, 비가 온다라고 해서 해가 쨍쨍해요. 그 안에서 있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근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물 경제가 어떻다, 뭐 저쩌다, 뭐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고, 그 예측들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시장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그걸로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를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호재가 떴는데, 이 호재가 예를 들어서 무성증자 하면 호재잖아요. 호재가 떴는데, 호재가 뜨고 난 다음에 시장이 그럼 올라야 되죠. 근데 갖고 있는 사람 보니까 무성증자를 하고 주식을 받고 보니까 주식량이 너무 많네. 주가가 좀 오른 것 같은데, 무상증자 받았는 물량만이라도 난 팔아야겠다. 이래버리면 밀리는 게 되죠. 그렇죠?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메커니즘 자체를 시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3000포인트 시대에 지금 막 흥분하지 마세요. 원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는 것은 실패를 만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를 남깁니다. 시장이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모두 다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이 시점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다. 자, 지금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40% 수익이 났다, 50% 수익이 났다, 아니면 나는 아직 주식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작 뉴턴, 그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죠. 아이작 뉴턴이 옛날에 주식 투자를 하셨어요. 주식 투자를 딱 했는데, 천체 만류 인력을 발견한 사람. 사가 떨어지는 것만 봐도, 만류 인력이 딱 생각나는 천재입니다. 그쵸? 이분이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주식 투자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딱 계산을 쫙 해보니까,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났는데 요 정도가 딱 고점인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계산을 해서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주식을 팔았는데 계속 오르는 거예요. 내가 팔았는데 밀려야 되는데 계속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실수했나? 다시 삽니다. 다시 사고 난 다음에 시장이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깡통을 차셨다는, 모르겠어요. 깡통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깡통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투기의 심리는 계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주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나한테 주목하지 말고요. 스스로한테 주목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들이 제대로 잡혀 있다면 주식 투자 3,000포인트가 아니라 6,000포인트, 시장이 올라갈 때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냉정하게 갑니다. 주식 투자는 투기가 되면 안 돼요. 투기가 되면 안 됩니다. 바둑에 훈수 뜨는 사람처럼 한 발짝 물러서서 시장을 볼 때 시장에 대한 해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제가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듯이 여러분들도 시장에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아요. 올해 산업의 혁명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오를 만한 주식들도 많아지고 변화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돈을 벌려고 버는 회사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거의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의 혁명은 보통 이 혁명이 확산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증기기관 만들고 증기기관 만들었는 부분이 증기기관이 강해지면서 철강을 만들게 되고, 그렇죠? 철강을 만들게 되니까 물류가 퍼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은 보통 확장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4차 산업혁명도 지금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에너지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운송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확장이 되면은 더 수익 날 종목들도 더 많아지게 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도 더 많아지게 되고 더 다양한 업종이 시장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어쨌든 좀 뒤에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 부자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괜히 길어졌네요. 쓸데없는 얘기인데 30분이나 했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